안녕하십니까. 재훈TV의 이재박입니다. 오늘은 한일 갈등과 경제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상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며 국제 분업 체제인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8월 2일에는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논리로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한일 분쟁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2010년 중국과 일본의 히토리 분쟁, 그리고 세계 패권의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부상을 막고 일본은 AI 시대를 주도할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는 한국을 견제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일 분쟁 관련 청구권 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징용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국가가 청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대신 받은 5억 달러의 자금으로 개별 보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에 투입하느라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9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받은 5억 달러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마중물이 돼서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규모 세계 12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다른 승전국들과는 달리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당시 일본 민간인과 민간 기업이 남한 지역에 남기고 간 재산이 20억 불 정도 되며 미 군정은 적산이라 불리는 이 일본인 재산을 몰수해 우리 국민들에게 불화하고 나머지는 1948년 우리 정부에 이양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에 남기고 간 일본인 재산도 무상 원조라 보고 한국에 준 금액이 적지 않다고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냉전 체제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지만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7년 일본 기업인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1심에서 원고 패소, 2심에서 항소 기각, 그리고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2년이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신일철 주금이 구 일본 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2심은 같은 취지로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신일철 죽음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제3고심에서 신일본 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관련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3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이 한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2005년은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볼 때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 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넘기 위해서 대법원은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하여 권리 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습니다. 둘째, 법인격의 법리에 대하여 원고들을 고용했던 구 일본 제철은 1950년 해산하면서 소멸됐습니다. 구 일본 제철의 자산이 출자된 4개의 회사 중 한 회사가 후지 제철과 합병을 했으며 이렇게 설립된 신일철 주금은 원고들을 고용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넘기 위해서 대법원은 공서양속,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라는 규정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법인의 법인격 소멸 여부와 채무의 승계 여부는 당연히 일본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반될 경우 일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셋째, 일본 법원의 기판력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깁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판결이 무한 반복하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른 나라 법원이 한 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원고들이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법원은 또 공서양속 규정을 사용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같이 3가지 중요한 장애 요소를 신의 성실의 원칙과 공서양속 등의 법리로 극복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리 남용은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 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약의 해석을 위해서 1969년 체결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은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헌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양국의 해석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제3국 중재위원회가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청구 관련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맞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기 위해서 제3국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마다할 까닭이 없습니다. 설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판결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국제사회의 인식이자 국제법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절차는 회피하면서 우리 주장이 맞다고 말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1974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2007년과 2010년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볼 때 청구권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소송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상할 목적으로 입법 조치를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로 강제 노동을 했던 미국인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51년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일 간 청구권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첫 협상이 시작된 후 14년 만인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청구권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만든 전후 질서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간 징용 피해자 논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면 일본군 포로였던 미군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청구권 협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세계 1위 국가가 됐지만 1986년 미국과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1992년 일본은 결국 미국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고 이후 반도체 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은 청구권 협정의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IT 산업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일 분쟁에 적극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부진을 틈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인텔이 수혜를 볼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중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일 갈등의 원인과 청구권 협정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한일 갈등 관련 한국의 대응 전략과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SNS에 글을 씁니다. 하지만 글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강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지만 꼭 두 분야에 한정해서 방송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 세대와 더불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